아니 선생님, 그게 말이 돼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아왔다.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던 내 손이 굳어졌다. 오후 2시 반. 초겨울 햇살은 따스했지만 등골은 서늘했다. 아들 집에 와 며느리 수진의 집안일을 돕던 중이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손자 준서의 작은 내복을 빨래하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며느리가 회사에서 잠시 나온 줄 알았다. 왜 그렇게 어머니가 멀쩡하세요? 지난번 검사 때는 수치가 높았잖아요. 나는 빨래를 든 차에 돌처럼 굳었다. 준서의 작은 내복이 축 늘어졌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약을 세게 해야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게 운걸거렸다. 년 전, 시댁 형님 장례식에서 유산 문제로 수군거리던 친척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이렇게 멀쩡하면 보험금이랑 요양원 진행은 어떻게 하라고요? 보험금, 요양원. 그 단어들이 송곳처럼 심장을 찔렀다. 며느리가 거실을 서성이며 통화를 이어갔다. 나는 베란다 구석으로 숨어들었다. 이번엔 조금만 더 강한 걸로요. 탁자를 톡톡 두드리는 소리, 며느리의 초조함이 느껴졌다. 네, 알겠어요. 밤에 드실 거랑 아침 거 제가 챙길게요. 밤에 드실 것, 아침 것. 혈압약과 당뇨약을 의미한다라는 걸 나는 직감했다. 네, 그럼요. 어머니는 모르세요. 워낙 저를 믿으시니까요. 며느리가 짧게 싸늘하게 웃었다. 전화가 끊어지고 며느리는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물 따르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나는 베란다에 선 채 바닥에 떨어진 빨래도 줍지 못하고 난간을 붙잡았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믿음이 존재할 수 있을까? 나는 시어머니를 연간 모셨다. 힘든 날도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함께였다. 나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이어폰을 꽂았다. 음악을 듣는 척 연기해야 했다. 떨리는 손으로 음악을 켜고 한쪽 이어폰만 꽂은 채 빨래를 널었다. 베란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며느리가 불렀지만 일부러 못 들은 척했다. 빨래를 널며 고개를 살짝 흔들었다. 어머니. 며느리가 크게 불렀다. 그제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이고 깜짝이야. 수진이 왔었네. 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1시간쯤 됐나? 빨래하면서 음악 좀 듣고 있었어. 며느리가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고, 제가 할 텐데 힘드신데 왜 하세요? 괜찮아. 나도 할 일이 있어야지. 며느리가 빨래 바구니를 들여다봤다. 준서 옷이 정말 많네요. 맨날 빨아도 끝이 없어요. 애들은 다 그래. 현수도 어릴 땐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혔어. 평범한 대화. 하지만 내 가슴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다. 회사는 어쩐 일이니? 이 시간에. 아, 오늘 오후에 외근이 있어서요. 집에 잠깐 들러서 서류 좀 가지러 왔어요. 며느리가 거실로 들어가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다. 연기인지 진실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점심은 드셨어요, 이 어머니? 아직 배가 별로 안 고파서 냉장고에 반찬 많이 있으니까 드세요. 아, 그리고 준서는 시에 데려올게요. 그래, 알았어. 며느리가 현관으로 향했다. 바쁜 워킹맘의 완벽한 모습이었다. 어머니,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연락하세요. 그래, 조심해서 가렴. 현관에서 며느리가 다시 나를 불렀다.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저녁에 약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탁자 위에 올려뒀어요. 약. 온몸이 얼어붙었다. 알았어. 잘 챙겨 먹을게. 네.
그럼 가볼게요. 도어락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문이 닫혔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며느리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었다. 이 집의 주인은 며느리였다. 몇 분간 나는 멍하니 빨래를 널었다. 손은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너무 많은 생각들이 밀려와 오히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며느리가 완전히 내려간 것 같았다. 그제야 나는 베란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햇살은 따스했지만 온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식은땀이 쉴 새 없이 흘렀다. 약통이 놓인 거실 탁자가 눈에 들어왔다. 하얀 약통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평범한 약통이 지금은 독약처럼 느껴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빨래를 다시 집어들었다. 아직 널어야 할 빨래가 남아 있었다. 손자의 작은 내복을 빨래 집게에 걸면서 나는 생각했다. 이 아이는 나중에 할머니를 어떻게 기억할까? 약물에 중독된 노인으로, 아니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할머니로.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눈이 시렸다. 눈물인지 햇빛 때문인지 앞이 흐릿했다. 그래도 나는 멈추지 않고 빨래를 널었다. 숨결이 차가웠다. 어머니 장례식, 낯선 여자와 함께 나타난 남편.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비틀렸다. 텅 빈 공원 벤치, 붉게 물든 노을을 하염없이 바라봤다. 집으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멀쩡하시면 보험금이나 요양원은 어떻게 해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송곳처럼 귓가를 찔렀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며느리였다.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가 떴다. 어머니, 준서 데리고 왔는데 어디 계세요? 걱정돼요. 준서의 해맑은 미소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나도 모르게 발길은 아들 집으로 향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아파트 복도, 현관문 앞에 반품 딱지가 어지럽게 붙은 택배 상자들이 흉물스럽게 쌓여 있었다. 문을 열자 준서의 앙증맞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할머니, 준서가 쏜살같이 달려와 품에 안겼다. 우리 준서, 어린이집에서 뭐 배웠어?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다. 퀭한 얼굴, 짙은 다크서클이 그녀의 피로를 말해주는 듯했다. 어머니, 어디 가셨었어요? 연락도 안 되고요. 바람 좀 쐬고 왔어? 답답해서. 거실 풍경이 낯설었다. 탁자 위에는 붉은 연체 도장이 찍힌 고지서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관리비, 전기료, 가스비. 며느리가 황급히 서류를 감췄다. 저녁 준비할게요. 드시고 가실 거죠? 냉장고 문을 열자 텅 빈 공간이 드러났다. 반찬통 몇 개와 우유, 달걀이 전부였다. 요즘 너무 바빠서 장을 못 봤어요. 며느리의 어색한 변명, 그 뒤에 숨겨진 불안감이 느껴졌다. 쌀통 역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 아들 현수가 퇴근했다. 헬쑥해진 얼굴, 풀어진 넥타이를 움켜쥔 그의 손끝이 떨렸다. 코를 찌르는 술 냄새. 요즘 회사 일이 많니? 네, 좀 바빠요. 현수는 시선을 피했다. 거짓말하는 아이처럼. 식탁 위에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준서 이야기가 아니면 서로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현수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액정을 확인한 현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저 잠깐 전화 좀. 베란다에서 현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네, 꼭 갚겠습니다. 빛 독촉 전화였다.
며느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베란다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굳게 담은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수진아,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별일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다. 현수가 돌아왔다. 임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누구 전화였어? 회사 동료예요. 내일 회의 준비 때문에. 또다시 거짓말. 준서와 함께 놀고 있을 때 안방에서 부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이번 달은 어떻게 박지? 카드 돌려받기라도 해야지. 카드 한도가 거의 다 찼잖아. 그럼 어쩌라는 거야? 다른 방법이 있어? 언성이 높아지다. 이내 잦아들었다. 준서를 재우러 들어가는 며느리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낡은 옷을 입히는 며느리. 준서 옷이 많이 작아졌네. 아직 괜찮아요. 애들은 금방 크니까 큰 거 사면 낭비예요. 낭비라니. 예전에 그 싹싹하던 며느리가 아니었다. 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현수가 현관까지 배웅했다. 어머니, 혹시 돈 좀 있으세요? 왜? 너희 돈 필요하니?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병원비나 약값이 많이 나오실까 봐 걱정돼서요. 병원비? 약값? 또 그 이야기였다. 택시 안. 도대체 빚이 얼마나 되는 걸까? 왜 나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걸까? 집에 도착해 거실 서랍장을 열었다. 통장, 보험 증서, 노후 자금. 전부 그 안에 있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다. 박순자 고객님 민합금 10,000원 즉시 납부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나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새벽시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향했다. 또다시 문자 알림이 울렸다. 긴급 현수님 보증건 관련 연락 바람. 현수 보증? 아들이 빚 보증을 섰단 말인가. 창밖을 바라봤다. 하나둘씩 꺼져가는 아파트 불빛들. 평화로운 밤. 우리 가족에게는 폭풍 전야와 같은 시간이었다. 내일 아침 다시 아들 집으로 가야 한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정면으로 물어봐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침실로 돌아가 약통을 꺼냈다. 혈압약과 당뇨약. 겉보기에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 약이 맞는 걸까? 불안한 마음에 약을 하나 꺼내 자세히 살펴보았다. 언제부터인가 약의 색깔이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저 내 착각일까 숨결이 차가웠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의심과 불안,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밤이었다. 새벽시 드디어 결심했다. 내일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약 성분 검사를 받고 은행에 가서 아들 이름으로 된 대출이나 보증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실을 알아야만 한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다. 밤새도록 잠을 설친 탓에 머리가 멍했다. 거울 속에 비친 퉁퉁 부은 얼굴. 평생 이렇게 불안한 밤을 보낸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까?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현수가 군에 입대하던 날, 그리고 바로 어젯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신경 써서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병원과 은행에 가려면 아무래도 깔끔한 인상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가방에 약통을 챙겨 넣었다.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까지. 지난 몇 달 동안 받아온 약들을 모두 챙겼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예전에 받았던 처방전도 함께 챙겼다. 이른 아침, 동네에 있는 오래된 내과로 향했다.
오랫동안 다닌 병원, 최 원장님은 내가 처음 진료를 받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쭉 나를 봐주셨다. 병원 대기실에는 다행히 환자가 별로 없었다. 접수대 앞에 앉아 있던 간호사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약이 다 떨어졌냐고. 아니면 어디 불편한 곳이라도 있냐고 물었다. 약 확인 좀? 간호사의 얼굴 근육이 굳었다. 약이 이상한가요? 부작용이라도? 나는 어색하게 말을 이었다. 아니요, 그냥 확인만. 다른 약이 섞였을까봐. 그녀의 숨결이 미세하게 떨렸다. 진료실. 최 원장님은 차트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나는 약통을 꺼내 탁 소리나게 놓았다. 이 약들이 제대로 된 건지 바뀐 건 없는지 봐주세요. 원장님은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꼼꼼히 살폈다. 포장지, 알약, 색깔, 희미한 각인까지. 확인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약을 먹으면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워서요. 원장님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희가 처방한 건 아닌데요. 혈압을 높이는 약 같아요. 제약 회사에 문의해 볼게요. 심장이 쿵, 발밑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뭔가 끔찍하게 잘못됐다. 원장님은 새 처방전을 써주며 나지기 말했다. 이전 약으로 일주일 드셔보시고 누가 처방했는지 모르겠지만 안 먹는 게 좋겠어요. 누가 바꿨는지 알고 있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 은행, 현수에 급여 통장이 있는 곳. 아들 이름으로 대출이나 보증이 있는지 직원은 딱 잘라 말했다. 본인이 아니면 조회가 안 됩니다. 나는 애원하듯 말했다. 그럼 제 명의로 된 대출은요? 직원은 신분증을 받아들고 잠시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컴퓨터를 두드리는 규칙적인 소리, 그리고 직원의 난처한 표정. 어머님 명의로 신용대출이 하나 있습니다. 꽤 거액입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지워졌다. 제가 대출 받은 적이 없는데요. 언제 대출 받았냐는 물음에 직원은 망설이다 답했다. 반년쯤 전에 인터넷 뱅킹으로 신청됐습니다. 며느리가 설치해준 인터넷 뱅킹. 대출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 주세요. 직원은 몇 번의 클릭 끝에 말했다. 현수 씨 계좌로 전액 이체됐습니다. 아들이 내 명의를 도용해서 몰래 대출을 은행문을 나설 때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벤치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있는데 동네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걸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프세요? 괜찮아요. 잠깐 쉬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다. 요즘 아드님 댁에 자주 가시나요? 지난주에 낯선 사람들이 문 앞에서 빚 갚으라고 소리치던데. 온몸이 얼어붙었다. 동네 사람들까지 다 안다니. 아주머니는 망설이며 말을 이었다. 며느님이 새벽에 약국에 자주 간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심야 약국에요. 혼자서. 왜 새벽에 약국을? 야간 약사한테 뭔가를 부탁하는 것 같던데 약사 선생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심야 약국 앞을 지나쳤다. 망설이다가 무거운 문을 밀고 들어갔다. 젊은 남자 약사가 고개를 들었다. 무엇을 찾으세요? 혈압약 있나요? 처방전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일반 의약품으로 살 수 있는 거요. 약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혈압약은 전문 의약품이라 처방전 없이는 안 됩니다. 혹시 키 크고 머리 긴 여자가 와서 약을 달라고 한 적 있나요? 약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왜 그런 걸 물으시죠?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나는 당황하며 얼버무렸다. 약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며느리가 왔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바뀐 약, 거액의 대출, 빚 독촉, 새벽 약국.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림을 완성하고 싶지 않았다. 완성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같았다. 오후 늦게 현수에게서 전화벨이 울렸다. 오늘 저녁에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자. 준서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 그래, 가마. 가서 직접 물어봐야 한다. 거액 대출에 대해. 저녁 무렵 아들 집에 도착하자 준서가 쏜살같이 뛰어나와 품에 안겼다. 할머니, 할머니. 아이의 목소리가 맑고 순수했다. 며느리는 주방에서 분주하게 요리하고 있었다. 잡채, 불고기, 생선구이까지 오늘따라 과하게 성의껏 차린 것 같아왔다. 현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고 있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식탁에 둘러 앉았을 때도 분위기가 묘했다. 부부 모두 지나치게 밝은 척했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사람들의 표정. 식사 중에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약은 잘 챙겨 드시고요. 병원은 정기적으로 가시고요. 다 잘 챙기고 있다. 나는 일부러 슬쩍 떠보듯 물었다. 너희는 요즘 어떠니? 무슨 어려운 일 없니? 부부가 동시에 과장되게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별일 없어요. 회사도 잘 다니고 준서도 건강하고. 거짓말이었다. 둘 다 알고 있었다. 내가 뭔가를 알아챘다는 걸. 식사 후 설거지를 도우려고 부엌으로 갔다. 며느리와 단둘이 있게 됐다. 물을 틀어놓고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내 명의로 대출 받은 거 아니니? 며느리의 손이 멈칫했다. 접시를 잡은 하얀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몰라요.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니가 무슨 오해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거짓말하는 게 분명했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차피 인정하지 않을 게 뻔했으니까. 결심했다. 이제 혼자서는 안 된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일 주민센터에 가서 사회복지사를 만나 봐야겠다. 노인 학대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들었다. 그리고 경찰서도 가봐야 한다. 문서 위조랑 약물 조작은 분명 범죄니까. 하지만 신고하는 순간 아들과 며느리는 범죄자가 된다. 그의 숨결이 차가웠다. 다음 날 아침 굳은 결심을 하고 집을 나섰다. 주민센터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사회복지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 아들과 며느리를 고발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 주민센터에 도착하여 사회복지사를 만났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바뀐 약, 거액의 대출, 빚 독촉, 새벽 약국,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거짓말까지. 사회복지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내 이야기를 경청했다. 어머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도움도 받으셔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말에 나는 더욱 절망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를 범죄자로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경찰서로 향하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들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고 내 인생을 되찾아야 했다. 경찰서에 도착하여 사건을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아들과 며느리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들은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아들은 사업 실패로 빚이 많아지자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했다. 며느리는 새벽 약국에서 수면제를 구해 어머니의 약에 몰래 섞었다고 했다. 모든 것이 밝혀졌다. 아들과 며느리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들은 나를 배신하고 내 인생을 망쳤다. 하지만 그들이 내 아들이고 며느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사건이 해결된 후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나는 강해졌고 내 인생을 되찾았다.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내 인생을 맡기지 않기로 결심했다. 넥타이를 움켜쥐었다. 아파트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들. 평화로운 풍경 뒤에 숨겨진 비밀들처럼 우리 집도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속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다. 약통을 꺼냈다. 새로 받은 약, 원장님이 확인해준 약. 그럼에도 두려움이 밀려왔다. 모든 약이 독약처럼 느껴졌다. 결국 약을 삼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웠다. 혈압이 솟구치는 듯 했다. 독약일까?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순순히 당할 것인가 아니면 맞설 것인가? 가족을 지킬 것인가? 나 자신을 지킬 것인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인정하기 두려웠을 뿐.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내가 변한 건지,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건지. 며칠 뒤 아들 내외에게서 연락이 왔다. 주말 외식, 오랜만에 가족 모임. 식당은 아들이 정했다. 집 근처 한정식집. 예전에 몇 번 가본 곳이었다. 토요일 저녁 식당에 도착하니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준서가 유아용 의자에 앉아 해맑게 웃었다. 할머니, 아이 특유의 냄새가 코를 간지럽혔다. 우유와 비누 냄새가 섞인 그 자리에 앉았다. 현수가 물을 따라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그저 그렇게 살지? 며느리는 준서 앞 물컵을 치우느라 분주했다. 아이가 컵을 엎지를까? 쉴 새 없이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이었다. 음식이 차례로 나왔다. 전복죽, 갈비찜, 생선구이, 나물. 정갈하고 정성스러운 밥상이었다. 하지만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됐다. 예전 같으면 웃음꽃이 피었을 텐데 지금은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현수가 먼저 침묵을 깼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요. 승진 준비 중이기도 하고. 힘내라. 며느리도 맞장구 쳤다. 저도 새 프로젝트에 투입됐어요. 바쁘지만 보람은 있어요. 모두가 잘 지내고 있다 하는 이야기. 하지만 진실되게 들리지 않았다. 준서가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딸그랑. 둔탁한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며느리가 직원을 불러 새 숟가락을 요청했고 직원이 재빨리 가져다 줬다. 그 짧은 순간 부부가 눈빛을 교환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미묘한 눈빛이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혹시 요즘 어지럽거나 그런 증상은 없으세요? 왜 그러냐? 그냥 걱정돼서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다. 나이 드시면
갑자기 쓰러지실 수도 있어요. 항상 조심하셔야 해요. 알겠다. 그 말이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졌다. 단순한 걱정이라기보다는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같았다. 계산을 마치고 식당을 나서는데 현수가 팔을 잡아 부축했다. 조심하세요. 천천히 가시고요. 평소였다면 당연히 고마워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다. 주차장까지 함께 걸어갔다. 준서를 카시트에 앉히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이 정말 그런 끔찍한 일을 계획할 수 있을까? 헤어지기 직전 현수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음 주에 또 연락드릴게요. 자주 뵐게요. 자주 보자는 그 말이 마치 섬뜩한 위협처럼 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어둠이 내려앉은 창밖을 바라봤다. 하나둘씩 켜지는 거리의 불빛들, 저마다의 삶이 담긴 저녁 시간.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다음 주 화요일 백화점에 함께 가자는 제안이었다. 어머니, 백화점에 같이 가요. 옷이라도 한 벌 사 드리고 싶어서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며느리의 속내를 알아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백화점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여성복 매장으로 나를 안내했다. 새 옷을 마음껏 골라보라고 했지만 딱히 마음에 드는 옷은 없었다. 그러자 며느리가 직접 옷을 골라주었다. 회색 가디건과 검은색 바지. 며느리의 권유에 못 이겨 탈의실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며느리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잘 어울리세요? 계산을 하면서 며느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어머니 생신도 곧 다가오는데 미리 드리는 선물이에요. 하지만 내 생일은 아직 한참이나 남았는데. 근처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차를 마셨다. 며느리는 케이크까지 주문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요즘 혼자 계시기 많이 힘드시죠? 아니다. 괜찮다. 며느리는 내 대답을 무시한 채 말을 이었다. 나이가 드시면 누군가 곁에서 돌봐드려야 해요. 혼자 사시면 위험하기도 하고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짐작할 수 있었다.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려는 속셈이었다. 아직은 혼자서도 충분히 잘 지낸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 단호한 대답에 며느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실망한 것 같기도 하고 짜증이 난 것 같기도 했다. 그 후로 더 이상 요양원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무거운 침묵이 카페 안을 가득 채웠다. 집으로 돌아와 옷장에 새 옷을 걸었다. 새 옷이었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불안감만 더욱 커져갔다. 며칠 후 동네 슈퍼마켓 앞에서 우연히 아는 아주머니를 만났다. 어머, 오랜만이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저 그렇죠. 아주머니가 무언가를 망설이는 듯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난주에 아드님이 혼자 은행에 가는 걸 봤어요. 표정이 썩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더 이상 그 이야기에 대해 묻고 싶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말을 이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힘들잖아요. 애 키우고 집 장만하고 하려면 빚도 많을 테고. 다들 힘들게 살죠. 아주머니와 헤어지고 나서 생각했다. 동네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구나. 아들 현수의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저녁 무렵 현수에게서 갑작스러운 문자가 왔다. 내일 점심때 잠깐 집에 들러도 될까요? 올 거면 와라? 짧게 답장을 보냈다. 다음 날 전고 현수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찾아왔다. 소파에 앉았지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뭔가 꺼내기 힘든 이야기가 있는 듯했다. 따뜻한 차를 끓여내왔다. 현수는 차를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다. 어머니. 드디어 현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거나 급하게 돈을 쓸 일 있으세요? 왜 그러냐? 그냥 궁금해서요. 업데이즈. 당분간은 특별히 돈 쓸 일은 없을 거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안심한 표정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욱 걱정스러워 보였다. 잠시 후 현수는 다시 말을 꺼냈다. 어머니 혹시 통장이나 보험 같은 거 미리 정리해 두신 거 있으세요? 무슨 말이냐? 나중에 혹시 필요할 수도 있어서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는 거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알겠다.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왜 갑자기 통장과 보험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 현수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그의 숨결이 차가웠다. 문을 닫았다. 혼자였다. 방금 아들이 재산을 확인하러 왔었다. 저녁 식사, 혼자였다. 예전 같지 않았다. 크게 어긋나고 있었다. 밤, 전화벨이 울렸다. 며느리였다. 현수가 다녀갔냐고 무슨 얘기 나눴냐고 물었다. 별 얘기 없었다. 안부 묻고 갔다고 했다. 며느리 목소리가 차가웠다. 이상한 건 없었냐고. 요즘 어머니가 평소와 다르신 것 같다고 했다. 무슨 소리냐고 되묻자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걱정돼서 전화했다며 끊었다. 감시받는 느낌. 주말 준서를 봐달라는 연락이 왔다. 부부가 급한 일이 있다고 했다. 아들 집에 갔더니 준서 혼자 있었다. 부부는 이미 나간 후였다. 준서와 시간을 보냈다. 블록을 쌓고 그림책을 읽어줬다. 점심때 냉장고를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김치 한 통과 우유만 있었다. 근처 슈퍼에서 재료를 사왔다. 준서에게 밥을 해주고 싶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해줬다. 준서가 맛있게 먹었다. 설거지를 하다가 서랍을 열었다. 고지서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빨간색 연체 딱지가 여러 장 붙어 있었다. 다 보려다 멈췄다. 전기료 고지서가 눈에 들어왔다. 석 달치가 밀려 있었다. 다른 서랍을 열었다. 병원 영수증들이 있었다. 제 이름으로 된 거였다. 병원 이름은 처음 보는 곳이었다. 영수증 날짜, 손이 떨렸다. 누군가 제 이름으로 병원을 다닌 거였다. 서랍을 닫았다. 더 볼 수 없었다. 오후 늦게 부부가 돌아왔다. 며느리가 고맙다고 인사했다. 냉장고에 반찬 좀 만들어 뒀다고 했더니 괜한 일 했다고. 안 그러셔도 된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속 생각했다. 가짜 영수증, 밀린 고지서, 빈 냉장고. 모든 게 이상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다. 이제는 알았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내일부터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더 기다릴 수 없었다. 그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서기 전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신고는 아니고 상담이라고 했다. 상황을 설명했다. 며느리가 제 명의를 도용했고 약을 바꿔치기 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지금 아들 집에 가서 따져볼 건데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담당 경찰관이 물었다. 혼자 가시냐고. 위험하면
같이 가겠다고 했다. 아니라고. 일단 혼자 가 보겠다고 했다. 1시간 후에 전화가 없으면 출동해 달라고 주소를 알려줬다. 경찰관이 알겠다고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전화를 끊고 핸드백을 챙겼다. 은행 서류와 가짜 병원 영수증 사본, 그리고 휴대폰을 확인했다. 배터리도 충분했고 녹음 기능도 작동했다. 택시를 탔다. 아들 아파트로 향했다. 손이 떨렸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오전 시쯤 도착했다. 며느리가 출근하기 전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다. 주머니에 마이크가 위를 향하도록 넣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다. 어머니, 왜 연락도 없이?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들어가도 되겠니? 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다. 출근 준비 중이었는지 가방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차는 됐어. 앉아.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며느리도 느꼈는지 표정이 굳었다. 무슨 일이세요? 핸드백에서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쳐 놓았다. 이거 봐. 며느리가 다가와 서류를 내려다봤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뭔데요? 내 명의로 된 대출이야. 내가 받은 적 없는 돈.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다. 수진아, 이거 네가 한 거지. 저는 대답해. 네가 내 명의로 대출 받은 거 맞지?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다. 죄송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사실이었던 거다. 왜? 돈이 필요했어요.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내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해? 말씀드려도 안 주실 것 같아서요. 그 말에 화가 치밀었다. 안 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도둑질한 거야? 도둑질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도둑질 아니면 뭐야? 남의 명에 몰래 쓴 게 도둑질 아니고 뭐야? 갚으려고 했어요. 정말 갚으려고 했다고요. 언제? 어떻게?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다.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가짜 병원 영수증이었다. 그럼 이건? 이것도 설명 좀 해봐. 며느리가 그 서류를 보더니 뒤로 물러섰다. 이건, 이건 내 이름으로 된 가짜 영수증이지. 보험금 타려고 만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여기 날짜 봐. 이날 나 집에 있었어. 병원 간 적 없다고. 며느리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심한 게 있지.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다. 그날 베란다에서 다 들었어. 내가 전화하던 거. 며느리 얼굴에서 빗기가 완전히 빠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약을 세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멀쩡하면 요양원 보내기 힘들다고. 그 말 다 들었다고. 어머니, 내 약을 바꿔치기 한 거지. 날 아프게 만들려고 요양원에 쳐 넣으려고.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다. 대답 대신 눈물이 떨어졌다. 왜 울어? 들켜서 우는 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시어미를 죽이려던 주제에 죽이려던 건 아니에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정말 죽이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좀 아프게만 하려고. 좀 아프게. 그래서 요양원에 쳐넣으려고?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다. 선택이 없었어요. 빚이, 빚이 너무 많아서. 현수 보증도 있고. 빚이 많으면 시어미를 해쳐도 돼. 해치려던 게 아니에요. 요양원에 계시면 돌봄도 받으시고, 저희는 어머니 통장으로 빚을 갚고 제 통장으로 제 빚을 갚겠다고.
내 허락도 없이 말씀드려도 안 도와주실 거잖아요. 뭐? 어머니는 맨날 돈 아낀다고 노후 대비해야 한다라고 그러시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생각도 안 하시고 그 말에 할 말을 잃었다. 내가 내가 너희 사정을 생각 안 했다고? 네.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집값 대출, 아이 키우는 비용, 현수가 친구 빚보증, 매달 이자만 해도. 그래서 어미를 요양원에 가두려고. 가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잠깐. 잠깐이 얼마야? 한 달? 년? 평생.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수진아, 서류 놔두고 와서. 현수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다. 멈췄다. 어머니, 현수야. 왜 여기? 현수의 시선이 탁자 위 서류에 박혔다. 얼굴이 굳어졌다. 아들아, 너도 알고 있었지? 떨리는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뭐요? 이 대출권, 가짜 영수증, 약 바꿔치기, 요양원 계획, 너도 다 알고 있었지? 현수는 입을 다물었다. 대답해. 알고 있었냐고. 네. 그 짧은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알고도 가만히 있었어?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넌 내 아들이잖아.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이잖아. 목소리가 격앙됐다. 어미를 그렇게 만들려는 걸 알고도 왜 말리지 않았어? 방법이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도 어차피 안 도와주실 거라고.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야. 현수는 고개를 숙였다. 죄책감이 심장을 짓눌렀다. 너희가 진짜로 힘들면 내가 도왔을 거야. 통장 다 털어서라도 도왔을 거라고. 어머니, 근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어미를 요양원에 쳐넣고 돈을 뺏으려는 걸 어떻게 용서해? 정말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늦었어요. 한참을 굳게 서 있다가 가방을 움켜쥐었다. 이제 나갈 거야. 며느리가 벌떡 일어섰다. 어디? 어디 가시려고요? 그건 내 마음이지. 경찰서 가시려고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아직 완전히 결정한 건 아니었다. 어머니. 며느리가 앞을 가로막았다. 비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정말 신고하실 거예요. 모르겠다. 아직 생각 중이야. 그 순간 현수와 며느리의 눈빛이 엇갈렸다. 그리고 며느리가 더욱 굳건히 앞을 막아섰다. 생각하실 시간 드릴게요. 일단 앉으세요. 나가시면 안 돼요. 일단 우리 얘기 좀 들으세요. 비키라니까. 밀치려 했지만 현수가 팔을 붙잡았다. 악력이 강했다. 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진정하긴. 지금 나 감금하는 거야. 며느리가 현관문 앞에 섰다. 완전히 봉쇄한 것이다. 잠깐만요. 제발 얘기 좀. 들을 거 없어. 당장 비켜. 현수가 가방을 빼앗으려 했다. 이것부터 손 치워. 가방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이었다. 현수가 가방을 빼앗아 갔다. 서류가 든 가방이었다. 돌려줘.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 지금 나를 가두고 가방까지 빼앗았잖아. 어머니, 제발 우리도 살고 싶어요. 준서도 있고 제발 신고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를 감금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어머니가 나가시면 저희는 다 끝나요. 너희가 끝나는 게 아니야. 이미 끝났어. 제발 제발이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엎드려 애원했다. 살려주세요. 준서 때문에라도. 준서는 내가 키울 거야. 안 돼요. 며느리가 절규했다. 내 아이를 뺏어갈 순 없어요. 절대로. 그럼 처음부터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현수가 문 앞을 가로막았다.
어머니, 나가실 수 없어요. 적어도 지금은 일단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이게 감금이잖아. 감금이 아니에요. 그냥. 그때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세 사람 모두 숨을 멈췄다. 띵동띵동 쉴 새 없이 울렸다. 현수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경찰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다. 경찰이요? 왜 경찰이? 침착하게 말했다. 오기 전에 경찰에 연락했어. 1시간 후에 내가 전화 안 하면 출동하라고. 현수가 돌아봤다. 어머니가 띵동, 띵동. 초인종이 멎지 않았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밖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며느리가 주저앉아 흐느꼈다. 끝났어, 다 끝났어. 현수는 넋이 나간 듯 문만 응시했다. 신고 접수된 주소가 맞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현수야, 불렀다. 문 열어. 어머니, 안 열면 경찰이 강제로 열 거예요. 그럼 더 나빠져. 현수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2명의 경찰관이 안으로 들어섰다. 남자 경찰과 여자 경찰이었다. 고객님, 괜찮으신가요? 아침에 통화했던 경찰이었다. 네, 이제 괜찮습니다. 경찰관이 거실을 둘러봤다. 울고 있는 며느리, 멍한 현수. 탁자 위의 서류들. 무슨 일이신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 가방을 되찾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감금했어요. 감금이요? 네. 나가려는데 문을 막고 가방도 빼앗았어요. 경찰관이 현수를 쏘아봤다. 사실인가요? 현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처음부터 녹음했어요. 명예도용, 보험 사기, 요양원 계획, 약 바꿔치기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이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재생해도 될까요? 네. 녹음이 시작됐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요양원에 계시면 저희는 어머니 통장으로 빚을 갚고 약을 바꿔서 아프게 만들려고.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다. 경찰관이 녹음을 멈췄다. 명예도용, 사문서 위조, 보험 사기, 존속 학대, 감금 여러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겠네요. 여자 경찰관이 며느리에게 다가갔다. 일어나세요?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싫어요, 일어나세요. 경찰서에 가셔야 합니다. 현수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를 내려다봤다. 난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줬어. 문 열고 비켜달라고 했을 때. 그런데 넌 나를 가뒀지. 어머니, 이제 늦었어요.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다. 2분 다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다. 안 돼요. 제 아이는 어떡하고요? 준서는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세요. 아니면 아동보호기관에서 싫어요, 싫어. 하지만 소용없었다. 여자 경찰관이 며느리에게 수갑을 채웠다. 현수에게도 수갑이 채워졌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현수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차가운 눈빛으로 답했다.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니? 평생 너희만 믿고 살았어. 그런데 너희는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이제 그 말 하지 마. 듣기 싫어. 경찰관들이 2 사람을 데리고 나갔다.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빈 거실에 홀로 남았다. 소파에 몸을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탁자 위에 준서 사진이 놓여 있었다.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아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제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이미 강을 건너 버렸으니까. 경찰이 두 사람을 연행해 간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명예 도용건으로 출석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은행 상담실에서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명예 도용이 확실하므로 대출금 상환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모든 것은 은행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일주일 후 준서를 데려왔다. 아동보호기관에서 아이를 데려온 것이다. 아이는 울고 있었지만 품에 안으니 작게 운걸거렸다. 집으로 돌아왔다. 차가운 법정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죄수복을 입은 현수와 수진. 그 낯선 모습이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나타났던 남편처럼 낯설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한 달 전, 작은 방에 아이의 침대를 놓아주었다. 밤마다 엄마를 찾는 아이를 달래는 건 고된 일이었지만 그래야만 했다.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다. 재판 준비를 해야 한다고. 국선 변호사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며 말했다. 어머님, 증거가 확실합니다. 녹음 파일, 은행 거래 내역, 가짜 영수증, 감금 현장까지. 유죄는 피할 수 없습니다.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요? 떨리는 손끝을 애써 감추며 물었다. 명예 도용, 사문서 위조, 보험 사기 미수, 존속상해 미수, 감금 실형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존속 범죄는 가중 처벌 대상이라 년에서 년 사이가 될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숨이 막혔다. 둘 다요? 네. 며느리분이 주도적이었지만 아드님도 공범입니다.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수진과 현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녹음이 결정적입니다.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아직 정식 답변은 없지만 정상 참작을 주장할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어쩔 수 없었다. 실제로 해를 입힌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게 통하나요? 계획이 구체적이었고 실행까지 했으니 쉽지 않을 겁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갔다. 어머님, 혹시 합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피고인 측에서 합의금을 주고 처벌을 줄여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고개를 저었다. 합의는 없어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재판 때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합니다. 직접 피해 상황을 진술하셔야 합니다. 할 수 있어요. 힘드실 텐데. 괜찮아요. 해야 할 일이니까요. 재판 날짜가 잡혔다. 한 달 동안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정말 끝까지 가야 하나. 손자를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하나. 하지만 결론은 늘 같아 탔다. 안 된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재판날 법원 건물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다. 심호흡을 하고 법정 문을 열었다.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기자들도 눈에 띄었다. 피고인석에는 현수와 수진이 앉아 있었다. 죄수복을 입은 모습이 낯설었다. 현수가 나를 보았다. 나는 시선을 피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다. 재판장이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다. 피고인 김현수와 박수진은 공모하여 피해자 박순자의 명의를 도용해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요양원에 보낼 목적으로 약물을 바꿔치기 하려 했으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 병원 영수증을 작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신고하려 하자 물리적으로 감금했습니다. 끔찍했다. 이게 내 아들과 며느리가 한 짓이라니. 피고인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리고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검사가 말을 잘랐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요. 자신의 어머니를 해치려 한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까? 실제로 해를 입힌 건 아닙니다. 계획했고 실행했습니다. 약을 바꿨고 가짜 영수증을 만들었고 감금까지 했습니다. 변호사는 입을 다물었다. 재판장이 증거 자료를 검토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수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진행은 어떻게 하라고요? 방청석이 술렁였다. 기자들이 휴대폰으로 뭔가를 적었다. 재판장이 피고인들에게 물었다. 피고인들은 이 내용을 인정합니까? 현수가 일어섰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재판장님,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뭐라고요? 검사가 되물었다. 저는 이 일을 주도한 게 아닙니다. 제 아내가 혼자 계획한 겁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뭐? 저는 반대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말렸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수진이 소리쳤다. 당신이 먼저 말했잖아. 어머니 재산 쓰자고. 빚 갚을 방법 없으니까 어머니 통장 쓰자고 한 게 누구야?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조용히 하십시오. 하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다. 당신이 시켰잖아. 약 바꾸는 것도 영수증 만드는 것도 다. 내가 언제 증거 있어. 지금 와서 증거 타령이야. 우리 집에서 매일 밤 같이 계획 세웠잖아. 그건 네가 계획한 거고 나는 그냥 찬성했잖아. 돈 나오면 빚 갚는다고 좋아했잖아. 검사가 끼어들었다. 피고인들,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까? 현수가 검사를 보았다. 책임 전가가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제 아내가 주도했어요. 저는 피해자나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 수진이 비웃었다. 당신이 피해자? 웃기지 마. 누가 도박으로 빚을 만들었는데? 그 말에 법정이 다시 술렁였다. 도박이라니요? 재판장이 물었다.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재판장님, 이 사람이 도박으로 빚을 만들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입 닥쳐. 현수가 소리쳤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다. 카지노에서 돈 날리고 불법 도박장에서 또 날리고 억 단위로 빚을 만들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증거 다 있어. 카드 명세서, 대부업체 독촉 문자 다 남아있다고. 변호사가 수진을 말렸다. 피고인,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요. 수진이 울부짖었다. 처음엔 사업 자금이라고 했어요. 친구 보증만 섰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 도박 빚이었어요. 집까지 날아갈 뻔했다고요. 현수가 얼굴을 붉혔다. 그건 사업이었어. 투자였다고. 투자? 불법 도박이 무슨 투자야? 그때는 딸 수 있을 것 같았어.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데 재판장이 다시 망치를 두드렸다. 피고인들, 법정 모독입니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퇴정시키겠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다가왔다. 수진이 주저앉으며 울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현수도 주저앉았다. 내 잘못이라고 너도 동의했잖아. 어머니 재산 쓰는 거. 동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당신이 만든 빚 때문에. 두 사람이 바닥에 앉아 서로를 비난했다. 나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저 사람들이 내 아들과 며느리라니. 끝까지 서로 탓만하고 있었다. 재판장이 잠시 휴정을 선언했다. 피고인들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복도로 나왔다. 변호사가 다가왔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네. 차가운 숨결이 흘러나왔다. 피고인들이 저렇게 싸우는 건 처음 봅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거예요. 보이네요. 누군가 속삭였다. 형량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어요.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테니까요. 1시간 후 재판이 재개됐다. 검사가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피고인 김현수는 지난 연간 불법 도박으로 상당한 빚을 졌습니다. 카지노 출입 기록, 불법 도박 사이트 거래 내역이 증거로 제출됐다. 수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피고인 박수진은 처음엔 반대했으나 점차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병원 영수증 위조, 약 구입 내역 등이 모두 피고인 박수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다. 두 피고인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도박빚, 범행, 계획, 실행 모두 공범입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피고인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연수가 나를 봤다. 어머니,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수진도 일어섰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준서만은? 준서만은 잘 부탁드립니다. 재판장이 선고 날짜를 정했다. 1달 후 법정을 나섰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외면했다. 1달 후 선고 공판 날. 다시 법정에 섰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김현수, 징역년. 피고인 박수진, 징역년. 실형이었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존속을 해하려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존속에 대한 범죄는 가중 처벌 대상이며 두 피고인 모두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으므로 형을 감경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망치가 내려쳐졌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끝났다. 법정을 나섰다. 하늘이 맑았다.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끝났구나.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다. 며칠이 흘렀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준서를 돌보고 밥을 하고 빨래를 했다. 현수가 마지막으로 저를 보던 눈빛이 떠올랐다. 교도소 면회를 신청했다. 일주일 후 허가가 났다. 면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다. 준서를 이웃집에 맡기고 버스에 올랐다. 교도소까지 가는 길은 멀었다. 2시간이 넘게 걸렸다.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무슨 얼굴로 봐야 할까? 교도소가 눈에 들어왔다. 높은 담장과 철조망. 버스에서 내려 정문으로 걸어갔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면회 신청서를 작성했다.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다른 사람들도 많았다. 가족들이겠지. 1시간쯤 기다렸을까. 내 이름이 불렸다. 면회실로 들어갔다. 유리창이 있고 전화기가 놓여 있었다.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현수가 들어왔다. 죄수복을 입은 아들의 모습이 낯설었다.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다. 현수가 내 앞에 앉았다. 유리창 너머였지만 가까이 있었다. 전화기를 들었다. 현수도 들었다. 어머니,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건강은 어떠니? 괜찮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준서는? 준서는? 어떻게 지내요? 잘 있어. 유치원도 다니고. 그렇군요. 밥은 잘 먹니? 네. 먹을 만합니다. 또 침묵.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 반성하고 있어요. 재판 때도 했던 말. 왜 그랬니? 빚 때문이었어요.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도박은 왜 했어? 현수가 고개를 숙였다. 그냥 한두 번 하다 보니까 한두 번이 어떻게 그렇게 커지니? 처음엔 조금 땄어요. 그래서 계속하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점점 잃게 되고 빚이 더 늘어나고 한숨이 나왔다.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니? 말씀드리면 혼날까 봐요. 혼나는 게 무서워서 어미를 해치려 했어. 현수가 대답하지 못했다. 저 힘들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네가 한 짓을 생각하면.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현수가 눈물을 흘렸다. 수진이가 자꾸 편지를 보내요. 다 내 잘못이라고, 이혼하겠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좀 수진이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혼은 하지 말자고. 믿을 수 없었다. 지금 내가 그런 부탁을 들어줄 것 같니? 어머니 제발이요. 넌 지금도 모르는구나. 네가 뭘 잘못했는지. 현수가 멍하니 나를 봤다. 도박한 것도 나를 해치려 한 것도 잘못이지만 끝까지 남 탓만 한 게 진짜 잘못이야. 저는 남 탓 안 했어요. 재판 때 봤어. 수진이 잘못이라고. 수진이가 시켰다고 그랬잖아. 그건 지금도 그래. 수진이가 이혼하려 한다고. 어머니가 말려달라고. 현수가 입을 다물었다. 넌 한 번도 제대로 반성한 적이 없어. 입으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진짜로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잖아. 알아요. 제가 도박해서 어머니를 그것만이 아니야. 현수가 고개를 들었다. 네가 평생 남 탓만 하며 살았다라는 게 문제야. 학교 때도 회사 다닐 때도 결혼하고 나서도 항상 남 탓이었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수진이 탓, 빚 탓, 상황 탓. 네 잘못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말하더라. 현수가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그럼 저 어떻게 해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 모습을 보니 한심했다. 넌 변하지 않을 거야. 어머니, 이 안에서 년 있어봐. 그동안 생각 좀 해. 어머니, 제발 탄원서라도 써주세요. 형량 줄여달라고. 전화기를 내려놓으려는데 현수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어머니, 제발. 저 이대로는 못 살아요. 그래, 넌 그렇게 살아. 어머니, 잘 있어.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현수가 계속 유리창을 두드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일어나서 면회실 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를 걸었다. 뒤에서 현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교도소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따뜻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다.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완전히.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봄바람이 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다. 길가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곧 만개하겠지. 다음 날 준서를 데리고 동네 공원에 나갔다.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준서가 꽃잎을 주우며 웃었다. 할매언니, 이거 봐. 예뻐. 그래, 예쁘다. 아이가 꽃잎을 내 손에 올려줬다. 할머니 줄게. 고마워, 준서야. 벤치에 앉아 아이가 노는 모습을 지켜봤다. 다른 아이들과 뛰어노는 모습이 밝았다. 바람이 불어 꽃잎들이 날렸다. 준서가 꽃잎을 잡으려고 뛰어다녔다. 할머니, 넘어질라. 조심해.
아이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제는 괜찮을 거라고. 아들은 포기했지만 손자는 지킬 거라고. 준서가 달려왔다. 할머니 배고파. 그래, 집 가서 밥 먹자. 응. 아이 손을 잡고 함께 집으로 걸어갔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했다. 준서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했다. 차가운 바람이 열린 베란다 창으로 스며들었다. 초겨울 햇살이 쏟아지던 날, 빨래를 널다 듣게 된 전화.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듣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별들이 빛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준서를 잘 키워야 한다. 남 탓하는 아빠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그의 손끝이 떨렸다. 베란다 문을 닫았다. 겨울은 갔지만 그달의 햇빛 냄새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